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오와 코커스 얘기 먼저 시작을 합니까, 기자님? 네. 네. 지금 현지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섭씨 영하 26도. 네. 그래도 열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저녁 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코커스 당원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외신들은 시작되고 나서 몇 시간쯤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공화당 전체 대의원이 2,429명인데 1.6%인 40명을 선출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자 독식이 아니고 득표율대로 가져가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어떤 그 숫자 면에서 그 아주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네. 경선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제 특히 관전 포인트가 두 개인데 트럼프가 50% 이상 득표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헤일리가 디센티스 보다 이제 앞서 있는데 과연 2위를 확실하게 굳힐지 헤일리가 만약에 여기서 2위를 어느 정도 지지율로 굳히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뉴햄프셔 여기는 헤일리가 상당히 지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지사 지냈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두 군데는 이제 예비 선거입니다. 일반 당원 이제 일반인들도 투표할 수 있고요. 이런데 지금 AP 로이터가 조금 전에 본 걸 보니까 미국 MBC 방송이 조사한 걸 보니까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트럼프 지지가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뭐 3분의 2까지도 지금 관측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헤일리는 20%, 디센티스는 한 16% 조금 처지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코커스에 실제로 이제 그 파카 입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참석 비율도 지금 AP가 오늘 새벽에 그 보던 걸 보니까 트럼프가 가장 높습니다. 한 69%.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70명은 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헤일리가 디센티스가 58%. 헤일리는 좀 처집니다. 48% 정도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로이터는 아이오와 코커스 사상 최저 온도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당원대회에 오고 투표를 할지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막 내려간다고 뭐 이런 이게 지금 기사를 제가 수온주니까요. 봤는데 그렇죠. 뭐 30도 이하겠죠. 네. 네. 굉장합니다. 이 추위를 뚫고 유권자들이 가서 네, 지지를 보여줄 텐데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는 거고 상징성이 크죠.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등을 할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인데 과연 얼마나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거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포인트는 2위 경쟁입니다. 2위. 예. 네. 지금 헤일리가 지지율에서는 조금 앞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디센티스 측도 우리 절대로 뭐 꿀리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그 담당자가 오늘 새벽에 AP에 우리 선거 자금 두둑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소한 슈퍼 화열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두둑하다. 이게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월 5일이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여기는 엄청나게 대의원수가 많죠. 16곳에서 하루에 경선이 치러지죠. 그래서 대의원수가 전체 36%인 87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대개 뭐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러지 않고 혹시 그때까지도 뭐 티격태격 하면 이제 3월 말까지 가고 하는데 지금 헤일리가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2위를 따내면은 이제 뉴햄프셔도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이제 자기가 유리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홈구장 같은 데입니다. 네.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가 계속 그 2020년 개표 엉터리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버지니아주가 오늘 새벽에 발표한 걸 보니까 바이든이 훨씬 덜 받고 트럼프가 4,000표를 어거지로 받은 걸로 돼 있어 조사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네. 바이든이 버지니아에서 45만 표를 이겼기 때문에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트럼프가 개표 오류라고 주장했던 게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또 방금 들은 걸 보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91개 혐의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뉴욕 재판 변호사 한 명이 사인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근데 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트럼프한테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미국 대선에 거의 뭐 닻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관전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대만 선거 이후의 이야기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까요? 그 미국 대표단이 어제
아주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라이칭더 당선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이칭더가 아주 미국에 대해서 지금의 대만은 세계의 대만이다. 중국이 중국 대만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대만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기초를 해놓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더 박차를 가하겠다 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해 주기를 할 수 있게 희망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세계의 대만이라는 뜻에 뭔가 좀 함의가 있습니까? 약간, 함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함인가요? 중국이 대만을 지칭할 때는 항상 중국의 대만, 중국의 대만. 뭐 지역 사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대만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영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것에 좀 반대되는 표현으로 강조를 한 거군요. 라이칭더 당선자가 또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수호에 중요한 힘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으로 가까운 파트너들하고 협력하자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올 들어서 첫 선거인데 민주주의 진영이라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대만하고 단교하고 나서도 이렇게 선거 끝나면 즉각 대표단을 많이 보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도 1월에 차이잉원 당선자 확정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윌리엄 번스 국무부 장관이 왔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특히 미중 대리전 성격이 강했죠. 네. 그리고 또 라이칭더가 지금 현 총통인 차이잉원보다 독립 성향이 더 강한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걸 보면은 라이칭더의 반중 행보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더 빨리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관측이 나옵니다. 라이칭더 당선인과 이렇게 미국 대표단이 만난 것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네. 당연히 반발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리브리핑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대만 선거는 중국 지역 사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만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식 왕래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방식 핑계로든 대만 사무에 간섭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극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중미 3대 공동 성명 서로 존중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확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마라. 늘 하던 얘기입니다. 대표단이랑 만날 때 총통 당선인 말고 부총통 당선인도 같이 만난 겁니까? 샤오메이친. 네. 근데 아주 대만의 대표적인 미국통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부터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주미 대표처 사실상 주미 대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진당의 천수희벤 총통 취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영문 비서관 수행 통역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른바 전랑 외교, 늑대 전사 외교 해가지고 네.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해서 그렇죠. 친강,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밀려났지만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의 상대 개념인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고양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전묘 외교를 한다. 고양이 전사 외교를 한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전랑 외교하고 뭔가 전묘 좀, 외교. 네, 전묘 외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하고 인권의 기치를 앞세워서 네.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그쪽 세력들 이제 진영들하고 이제 손을 잡자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주미 대만 대표 시절에는 2021년 바이든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이 대만하고 단교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대만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게 4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중국이 발끈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만 선거는 친미,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았는데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국교 회복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이 나우루입니다. 나우루. 네. 네. 1968년에 독립했는데 호주 북동쪽 남태평양에 있는데 인구가 12,000명 정도니까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지금 대만하고 수교 있는 나라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거든요. 네. 과테말라, 파라과이 정도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나라고 포함해서 13개국이었는데 이 나우루가 어제
바로 우리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국교를 회복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럼 12개국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네. 대만이 뭐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막 그냥 민주주의 뭐 승리하고 막 좀 잔치 분위기인데 그냥 이렇게 작은 섬나라가 이렇게 확 재를 뿌린 겁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났는지 우리도 바로 단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우루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단교 선언을 나우루 얘기는 한 겁니까? 그겁니다. 네. 그 하나의 중국 원칙, 그다음에 유엔 결의, 총회 결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다. 뭐 전에도 그랬는데 뭐 그동안은 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만이 중국이 나우루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나우루하고 접촉해서 야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우루가 또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도 거액 원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견적을 줬더니 양쪽을 비교해 보고선 돈 많이 주는 대로 갔다. 뭐 치사하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사실 나우루라는 섬나라 이름은 상당히 좀 생소한데요. 예, 요즘에 그 남태평양 쪽 섬나라들이 꽤 많이 뭐 솔로몬 제도 그래가지고선 그 미국하고 중국이 막 기싸움 많이 했죠. 그 나우루는 모처럼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중국 외교부는 뭐 당연히 환영합니다. 네. 주권국 나우루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우루의 복귀 결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사람 마음이 향하는 바이고 대세임을 다시금 충분히 설명해 준 거다.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외교부 브리핑에서 아마 이제 서방 기자 같습니다. 중국이 그 돈 주고선 나우루를 꼬였다고 대만이 비난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이 IRBM 약간 좀 어려운데 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잖아요. 중국 네. 쪽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그 북한 외무상이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모스크바에 이제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요거를 좀 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네. 그 지금 북한 쪽 주장은 신형 고체 연료 추진제를 사용해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이 보도를 알고 있다 하면서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똑바로 보고 대화 협상으로 정책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해서 영내 평화 안정을 지키길 희망한다. 이건 뭐 늘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너무 그거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캄다운 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이 뭐 위성이나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 뭐 이렇게 이제 안정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라고 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형세를 방임한 게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조전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데 이제 북한은 좀 그런 조금 더 뉘앙스가 좀 톤다운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지금 북한이 발사한 그 전문가들 얘기는 탄도미사일이 음속 10배 이상으로 한때 비행한 걸로 그게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은 그야말로 무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거 아니냐. 한미일 그 방어망의 어떤 좀 더 우려를 좀 높이는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전방위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조만간 푸틴 방북도 희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작년 9월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갔었죠. 네. 가가지고선 그때 러시아 극동 그 우주기지에서 네. 그 푸틴하고 정상회담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아주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북한이 러시아에 뭐 무기를 준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꼬리를 물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그 러시아 외무장관 공식 초청으로 어제부터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네. 갑니다. 이런 가운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모든 분야에서 더욱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의 대화가 모든 수준에서 계속된다. 이게 모든 수준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네요. 모든 수준 어떤 뭐 함의가 그러니까요. 있는 걸까요? 여기 대해서 이게 뭐 서방 기자들한테는 많이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더 설명을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서방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무기가 많이 부족했는데 북한이
탄약하고 미사일을 지금 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고요. 지금 제일 관심사는 최선희가 모스크바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라브로프 최선희 그 외무장관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일까지 방문을 하는데 푸틴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만나면은 이제 푸틴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한번 평양 방문해 달라고 했고,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논의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만남이 있었을 때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 위성도 쏘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대표단이 작년 그 북러 정상회담 협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거다. 그러면서 유익하고 실질적이며 강도 높은 협상을 기대한다. 굉장히 이렇게 좀 레토릭을 많이 넣었는데요. 저는 잘 나간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북한이 중국 예전에는 그야말로 중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이러면서 러시아 쪽하고 완전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푸틴의 방북 문제에 관련해서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 방북이 조만간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처절로 협의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나 봅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미사일하고 탄약 공급 문제, 로이터가 이게 지금 이런 그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서 대량 공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세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서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선희가 가서 이렇게 후대를 받는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 그러면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쟁 자금 마련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전해졌었는데 다보스 포럼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참석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젤렌스키가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제 뭐 여러 사람 만나고 특별 연설도 하는데 월가 CEO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가 보도한 걸 보니까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를 만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후 재건 문제하고 지금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하는 문제 이걸 그 의제로 해서 투자자 CEO 원탁 회의를 아마 젤렌스키가 주재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이먼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은 그동안에 뭐 재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왔다. 예, JP 모건 쪽에서 많이 네. 조언을 해온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네. 그 작년 9월에는 JP 모건 자산운용부문 대표가 주선을 해서 그 켄 그리핀 시타델 CEO하고 존 그레이, 그 백스톤 최고 운영 책임자도 젤렌스키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후 재건 문제, 그다음에 민간 투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서방에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화를 지금 꺼내놓고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익히지를 않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은 한 610억 달러 정도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요. 유로 지원안도 지금 유럽연합도 한 500억 유로 정도인데 헝가리가 지금 또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지지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조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지쳐가는 건가요? 그래서 각 블룸버그도 나라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지난 몇 달에 걸친 그 우크라이나 반격이 지금 별로 신록치가 않죠. 그러면서 동맹들이 지금 엄청난 전쟁 비용을 계속 대니까 너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100일째 넘어갔죠. 네. 그다음에 또 홍해에서 또 좀 미국이 그 예멘 반군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네코가 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데 지금 젤렌스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자기가 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월가 쪽에 직접 접촉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그렇죠. 사실 세계적인 분위기가 네코가 석자다. 각 나라가 좀 점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좀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평화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성과가 없이 종료가 됐습니까? 일단 이 회의가 뭐죠? 이 젤렌스키가 이미 그 작년부터요. 네. 러시아 그 철군하고 뭐 핵 안전 문제,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 안보 같은 10개항 된 이른바 평화 공식 제정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회의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작년 6월에 코펜하겐에서 첫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사우디 제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몰타에서도 3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 이제 다보스에서 그저께 4차 회의를 했습니다. 네. 회의 공식 명칭은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입니다. 그런데 뭐 예상대로 별 성과가 없습니다. 스위스하고 이제 스위스 외무장관하고 공동으로 열었는데 이제 일단 이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그러지 말고 정상급으로 올리자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 대해서 일부 국가들이 아직 그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조금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회의인데 정작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불참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러시아가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 외신을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로이터하고 회견하면서 중국도 오는 게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그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그냥 뭐 온다고 무턱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데 일단 저는 4차까지 실무 공식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선거 얘기로 시작을 할 만큼 부쩍 요즘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글로벌 선거의 해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더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JP모건이 그 최근에 보고서 낸 거를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그저께 인용을 했습니다. 올해 선거의 4가지 트렌드, 양극화, 포퓰리즘, 민주주의 약화, 그리고 지리 경제학적 파편화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거가 초접전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유권자들이 깨닫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선거들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성장주, 가치주 모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이 이번에도 난무할 것이고 이게 부정적일 것이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네. 재정 지출도 늘어나니까 적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부채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역도 이렇게 포퓰리스트들이 무역을 막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도 올라가기가 힘들 거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로나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일단 많이 내려놓았지만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그렇죠. 아직도 뭐 끝을 내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리려고 좀 더 많은 부채를 질 것이다. 이런 그렇죠. 분석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JP모건이 네. 지금 특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이거는 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그 10% 보편 관세 뭐 이런 것도 공약했죠. 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촉발될 거다. 그런 경우에는 달러가 위안이라든가 유로, 멕시코 페소 같은 데 대해서 많게는 한 6%까지 절상될 수 있다는 공포지수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선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위험 리스크라든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라고 그 조언을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관련된 언급을 했죠. 그저께 다보스 네. 포럼에 참석하려고 이제 워싱턴 DC를 출발하기 앞서서 AFP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올해 한 70개국 이상의 선거를 치르는데 특히 올해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특히 자기가 걱정하는 게 선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화돼서 그 충격이 클 것 같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각국의 재정 운영이 지금 많이 어려워진 점도 있는데 인플레를 겨냥한 긴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선거 때문에 재정 확대가 맞물리면은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단히 허리띠를 매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미국 침체 가능성은 낮은데 금리 인하도 예상보다 늦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놨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네. 월가 그 실무 경제학자 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저께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확실히 미국의 침체 확률이 많이 낮아진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 39% 정도로 봤는데 이게 작년 7월, 11월 조사 때는 54%, 48%니까 그때보다는 완연히 낮아진 겁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올해 미국 성장률은 1% 정도. 이건 앞서보다 많이 좀 낮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것도 조금 좀 탄력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부진할 거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소매업, 운송, 창고업 같은 것도 좋지 않은 걸로 봤고요. 반면에 의료 부문 같은 거는 상당히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경제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체감으로는 침체가 이미 왔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부정적인 요소다. 인플레는 뭐 많이 낮아질 걸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용이 좀 둔화하고 네. 인플레는 낮아지는데 성장률 또한 낮아질 거고 하지만 침체 확률은 또 예. 전보다 그리고 이제 낮고. 가장 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인데 언제 연준에 하냐. 예. 네. 이게 이코노미스트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뭐 3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대개 기대를 하는데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19%만 거기 동의라고요. 한 3분의 1은 4월 말 정례회의 FOMC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6월이나 돼야지 첫 인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폭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 0.75%포인트 기대를 하는데 그보다 좀 적게 6월 말까지 한 0.25% 혹은 0.5%포인트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지금 갈리고 의견이 있는데 많죠. 네. 네. 이코노미스트들도 좀 헷갈려한다라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음 얘기는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춘제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긴장을 하고 있다. 좀 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산될까 봐 지금 그런 코로나가 겁니까? 확산을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보다 호흡기 질병이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도 뭐 그냥 휴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참 오랜만에 이 위건이 얘기를 하네요. 그저께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 요인 때문에 이달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좀 꼭 좀 맞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세종이 XBB 변이인데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빠르게 미국은 이미 우세종이 됐죠. JN1 이 변이 점유율이 좀 더 높아져서 곧 우세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이게 이 변이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훨씬 더 많아서 면역 회피력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자는 점차 감소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중국도 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신규 감염자, 뭐 중증자, 사망자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그 극성을 부리던 그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이런 것도 작년 12월부터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 문제는 춘제, 설이죠. 그때 연인원 한 40억 명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폐렴도 그렇고 유행성 독감이 다시 확산할 수 있어서 지금 바짝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춘제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